결혼 7년 만에 겪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제가 시댁문을 처음 두드렸던 그날부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전직 교사지만 그때는 평범한 중학교 국어교사였어요. 아이들과 책 읽는 걸 좋아했고 조용하게 사는 게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퇴근해서 책 읽고 주말에는 도서관 가고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 제가 같은 학교 수학교사였던 한민수를 만난 건 정말 운명 같았어요. 민수는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데도 말투는 참 부드러웠죠.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못 풀면 끝까지 옆에 앉아서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화를 내는 법이 없었고 항상 차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같이 근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교무실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영 선생님, 주말에 시간 되시면 영화 보러 가실래요? 얼굴이 빨개진 채로 물어오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순수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순탄했습니다. 1년 정도 사귀다가 민수가 청혼을 했죠. 한강 둔치를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한 프러포즈였습니다. 지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잘해줄게. 거창한 이벤트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진심만큼은 확실히 느껴졌죠.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줬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지영아, 우리 부모님 뵈러 가야 하는데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 민수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뭔가 심각한 일인가 싶어서 저도 긴장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좀 엄하신 편이야.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평생 일하신 분이라 성격이 냉정하시거든. 그리고 민수는 말을 잠시 멈췄어요. 어머니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 암이었는데 갑자기 악화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수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이야기는 아직도 힘든 모양이었죠. 괜찮아. 내가 잘할게. 아버님도 분명 좋은 분이실 거야.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더군요. 엄하신 시아버지라니. 게다가 시어머니도 안 계시다니. 여자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시댁 방문 날이 왔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큰 아파트였어요. 30평대 아파트인데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독약 냄새가 살짝 났죠. 집안 곳곳이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 지영이 데리고 왔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방에서 한 분이 나오셨어요. 시아버지 한철수 씨였습니다.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어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으신 모습에서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자세가 꼿꼿했죠. 하얀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뒤로 넘기신 모습이 마치 군인 같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간 선물을 내밀었죠. 그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웃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저를 한번 쭉 훑어보시더니 소파를 가리키셨죠. 저는 민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민수한테 들었어. 같은 학교 교사라고 했지. 네,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 아버지는 공무원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집에 계십니다. 민수 씨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각째각 들리더군요. 그 정적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사람 볼 때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봐. 그리고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을 좋아하지.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결혼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딱 한 번이야. 그 이후는 니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부모한테 손 벌리는 자식은 평생 독립 못해. 차갑지만 명확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날 시댁 방문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나오면서 민수가 미안하다고 했죠. 우리 아버지가 원래 저러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더 냉정해지신 것 같아. 괜찮아. 나쁜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저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따뜻한 시댁을 기대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결혼은 하기로 했으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 씨,
형님은 결혼하실 때 얼마 받으셨어? 민수에게는 위에 형이 한 명 있었는데 먼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댁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또 결혼 자금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민수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어요. 형님은 2억 받으셨어. 2억,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죠. 응. 형님이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넉넉하게 주셨대. 그때 서울집 한 채 사는 돈으로 쓰라고 하시면서. 그럼 우리는? 아버지가 1억 주신대.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2억과 1억, 2배 차이였습니다. 물론 1억도 큰 돈이죠. 하지만 왜 형제간에 이렇게 차등을 두시는 걸까요? 장남이라서 더 주시는 건가? 아마도 아버지가 좀 전통적인 분이시거든. 그리고 형님 결혼할 때가 5년 전이니까 그때는 아버지도 돈이 더 많으셨을 거야. 민수는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감정이 남았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민수 기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고마운 일이지. 1억이면 우리 돈 보태서 전세 충분히 구할 수 있어. 저는 밝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상견례 때 민수의 형 한민호와 형수 장수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썩 정이 가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왠지 모를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결혼식 날의 모습을 떠올리자면 명품 정장을 입었지만 날카로운 표정에 제게 형님이 될 수진 역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진한 향수 냄새가 멀리서도 났죠. 안녕하세요. 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지는 선글라스를 올리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아, 동서 반가워요. 근데 웨딩드레스 어디 거예요? 일반 드레스샵에서 빌렸어요. 아, 그렇구나. 요즘은 맞춤 드레스 많이 하던데. 뭐 그래도 예쁘네요. 말은 칭찬인데 묘하게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객들도 많이 왔고 분위기도 좋았죠. 시아버지는 표정 변화 없이 식을 지켜보셨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가 주신 1억과 저희가 모든 돈을 보태 경기도에 작은 전세를 구했어요. 20평대 아파트였지만 저희한테는 충분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가구도 하나하나 골라서 들여놓았죠.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우리 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기뻤어요. 매일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동네 산책도 하고 평범하지만 따뜻한 나날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절이라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큰집 식구들도 다 모였죠. 저는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형님이 부엌으로 들어오더군요. 하지만 설거지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서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저는 혼자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쳤습니다. 등에서 땀이 줄줄 흘렀어요. 형님, 파 좀 썰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아, 나 매니큐어 했는데 파 냄새 배면 어떡해. 동서가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는 다시 핸드폰을 보더군요. 저는 아무 말 못하고 파까지 썰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수지는 단 한 번도 손을 안 댔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서 상을 차려놓고 다 같이 둘러앉았죠. 아버지, 식사하세요. 민수가 시아버지께 수저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밥을 먹는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비트코인 아세요? 그거 투자하면 대박 나요. 시아버지는 수저를 놓으셨어요. 표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비트코인. 네, 저도 좀 투자하고 있는데 벌써 2배로 불었어요. 아버지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옆에서 수진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님 요즘 다들 하던데요. 우리도 더 투자하려고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두기는 안 해. 짧은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무게감이 상당했죠. 아주버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탁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남자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형님은 어느새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더군요. 속으로 불만이 쌓였지만 참았습니다. 첫 명절이니까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데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와,
형 차 새로 뽑았네? 민수가 감탄하는 소리였어요. 이번에 수입차로 바꿨어. 한 1억 들어갔나?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1억짜리 차라니. 저희는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타고 있었는데 말이죠. 와, 대단하시네요. 회사 일이 잘 되시나 봐요. 뭐 그럭저럭. 요즘 투자로도 재미 좀 보고 있고. 민호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 옆에서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여보가 재테크를 잘해요.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자랑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할 때 2억 받고도 저렇게 사는구나. 솔직히 말하면 물론 부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해 보였어요. 저렇게 펑펑 쓰면 나중에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돼. 형님네 보니까 돈 쓰는 게 너무 심한 것 같아. 차도 그렇고 형수 옷도 그렇고 저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민수의 걱정이 느껴졌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우리는 검소하게 살자.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우리 집 마련하고. 그래, 여보, 그게 맞아. 저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차근차근 모아가며 사는 삶을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 준서였죠. 그리고 1년 뒤에는 딸 서연이도 태어났어요. 저는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준서가 처음 엄마라고 부를 때, 서연이가 제품에 안겨 잠들 때, 그런 순간들이 저를 채워줬죠. 시아버지는 가끔 손주들을 보러 오셨어요. 무표정하신 분이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조금 부드러워지셨죠. 준서야, 할아버지다. 시아버지가 준서를 안으셨습니다. 준서는 까르르 웃으면서 시아버지 안경을 만졌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건강하게 자라라.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냉정해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시구나. 반면 형님네는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는데도 말이죠. 명절 때마다 시아버지가 은근히 손주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형님네는 애매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럴 때마다 수지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아이보다는 자기 사업이 더 중요한 것 같았죠.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영아, 내일 시간 있니?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잠깐 얘기할 게 있어서. 민수랑 같이 집으로 와. 무슨 일일까 궁금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부르시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희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죠. 앉아. 저희는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내가 너희를 따로 부른 건 형님네 얘기 때문이야. 민수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형님이요? 무슨 일이세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민호가 빚을 3억 가까이 졌어. 3억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죠. 직접 봐. 시아버지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을 밀어주셨어요. 저희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첫 장을 펼치자 은행 로고가 보였습니다. 대출 명세서였어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은행 대출 1억 2천만 원, 저축은행 대출 8천만 원, 그리고 사채까지 있었어요. 이자율이 엄청났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빚을 질 수 있는 걸까요? 비트코인, 주식, 온갖 투기란 투기는 다 했어. 처음엔 좀 벌었나 봐. 그래서 욕심이 생긴 거지.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명절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주버님이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눈을 반짝이던 모습이요. 그때 이미 물에 빠져 있었던 거였네요. 겉으로는 여유 있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집사람도 문제야. 명품 쇼핑몰 한다고 떠들더니 재고만 잔뜩 쌓아놓고 못 팔고 있대. 그것도 몇 천은 들어갔을 거야.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결혼할 때 2억 받은 돈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1억 원짜리 차도 샀고 명품도 사고 투기도 하고 그렇게 쓰다 보니 2억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였죠. 아니, 그것도 모자라 빚까지 3억을 진 거였습니다.
앞으로 형님네가 너희한테도 손 벌릴 수 있어. 그럴 때 절대 빌려주지 마. 한 푼도. 시아버지의 눈빛이 심각했습니다.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같은 형제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시아버지는 아주버님한테 이미 못 도와준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결혼할 때 준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욕심을 부려서 이 꼴이 됐으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엔진 소리와 바퀴가 도로를 구르는 소리만 들렸죠. 형님이 진짜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인 줄 몰랐어.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주버님이 선택한 거잖아.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도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예감은 정확했어요.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시댁에 모였는데 분위기가 확실히 달랐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의 얼굴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얼굴색도 어두웠고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형님은 예전처럼 명품 가방을 들고 오지 않았어요. 옷도 화려하지 않았고요.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셨어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형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예전처럼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은 없었죠. 오히려 주눅 들어 보였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데 형님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서, 내가 도와줄게.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이 자발적으로 일을 도와준다니. 지난 몇 년간 명절 때마다 핸드폰만 보고 있던 사람이요. 하지만 손놀림이 어설펐어요. 칼질도 서툴렀고 야채 다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팔을 썰다가 손을 베일 뻔했죠. 아, 조심하세요. 제가 얼른 형님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 순간 형님의 손톱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네일아트가 아니었어요. 짧게 깎여 있었고 매니큐어도 안 바른 상태였습니다. 손톱 끝이 조금 갈라져 있기도 했어요. 정말 형편이 어려워진 거구나 싶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수저를 드셨습니다. 밥을 먹는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수저를 놓았어요. 아버지, 좀 어려운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식탁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수저를 놓고 아주버님을 쳐다보셨어요. 제가 요즘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한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서 형님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쿵 소리와 함께 시아버지가 수저를 식탁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안 돼. 너한테 결혼할 때 얼마 줬지? 2억 줬잖아. 그 돈으로 뭐 했어? 집 사라고 준 돈을 가지고 투기를 했지. 그건 내 선택이야. 내가 책임져. 아주버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형님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요.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밥 먹으라고만 하시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저는 아주버님 쪽을 쳐다봤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형님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고요. 그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형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이 자초한 일이야. 나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한데.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도 겨우 살림하고 있는데 3억이라는 빚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죠. 민수야, 형이야. 형이 좀 부탁할 게 있는데. 형, 돈 얘기면 나도 힘들어. 민수가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아니야. 돈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보증 좀 서줄 수 없을까?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대.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보증은 절대 안 됩니다. 보증은 곧 빚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형,
미안해. 그건 못해. 나도 가정이 있어. 보증 잘못 썼다가 우리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잖아. 야, 동생아! 형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것도 안 해줘?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안 돼. 형. 이건 정말 못해. 미안해. 민수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형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달 후 설날이 왔어요. 시댁에 갔는데 아주버님네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전화만 했대요. 핸드폰 스피커로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고요. 하지만 핑계인 게 뻔했죠.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올 줄 알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주버님은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니까 아예 얼굴도 안 비추는 거구나. 자식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얼마 후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는데 형님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초췌한 모습이었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듯 텅클어져 있었어요. 형님, 어떻게? 동서, 미안한데 들어가도 돼?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당황하면서도 일단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힌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님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동서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하지 않은 얼굴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지금 형님이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어. 이자도 못 갚고 있거든. 그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난리야. 밤에도 전화가 와서 잠을 못 자.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의 모습이 정말 처절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명품 가방 들고 거들먹거리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신 거예요? 동서, 제발 좀 도와줘.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이라도 부탁이야. 형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시아버지 말씀도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형님,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애들 키우느라 빠듯하게 살고 있거든요. 제발 딱 한 번만. 나중에 꼭 갚을게. 죄송하지만 저희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시아버님께 다시 말씀드려보시는 게 어때요? 아버님은 절대 안 도와주실 거야. 벌써 몇 번을 거절당했는데. 그럼 저희도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형님은 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원망이 느껴졌죠. 동서도 참 냉정하네. 좋아, 알았어. 나 혼자 해결할게. 형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죠. 동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 가족이 어려울 때 외면한 거 잊지 않을 거야.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저녁에 민수가 퇴근했어요.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죠. 형수가 왔었어. 그래서 뭐래? 돈 빌려달라고 했어. 근데 나는 안 된다고 했지. 잘했어.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 민수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시간 있냐고, 자기 좀 만나자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다음 날 민수와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주름도 더 깊어 보였어요. 앉아. 저희는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큰아들 놈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 저희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통장이랑 인감을 몰래 가져간 모양이야.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어. 시아버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를 참고 계신 게 느껴졌죠. 얼마나 받았는데요? 6천만 원.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기잖아요. 아버지,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진정해.
민수야, 그래도 내 자식이야. 경찰에 신고하면 감옥에 갈 텐데 그건 차마 못하겠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냉정하신 분이지만 결국 자식에 대한 마음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행에는 내가 갚을 거야. 다만 큰 놈하고는 이제 연을 끊을 생각이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식과 연을 끊으신다는 게 얼마나 큰 결심인지 알았으니까요. 민수야, 너는 걱정하지 마. 너는 잘하고 있어. 지영이도 정말 고맙고.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시며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뭘까? 피를 나눴다고 무조건 가족일까? 아니면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가족일까? 이제 아주버님네가 더 이상 돈 얘기를 안 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앞으로 훨씬 더 큰 폭풍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 일이 있은 후 몇 개월 뒤 새벽 3시, 저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전화였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차에 올라탔어요. 한밤중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민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고 달렸죠. 차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어요. 하얀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소리, 환자 가족들의 낮은 울음소리, 그 모든 게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의사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어요. 그 표정만 봐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게 느껴졌죠. 뇌출혈입니다.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셔서 수술은 성공했지만 왼쪽 반신에 마비가 왔어요.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셔야 하는데 얼마나 회복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신마비,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항상 꼿꼿하게 서 계시던 시아버지가 반신마비라니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샜습니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면회가 허락됐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온갖 기계 소리가 삑삑 울렸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인공호흡기, 수액 주입기, 그 사이로 침대에 누워 계신 시아버지가 보였죠. 얼굴은 창백했고 입은 한쪽으로 살짝 돌아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뜨셨어요. 하지만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다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악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하셨던 분의 손이 이렇게 힘이 없다니.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말은 못하시지만 얼마나 답답하실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시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됐어요. 물리치료사가 와서 시아버지의 팔과 다리를 움직여줬죠. 시아버지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꾹 참으셨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쓰러졌다고 문자로 알렸는데 답장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 4번. 계속 안 받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결국 아주버님한테서 연락이 온 건 3일 후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민수야, 미안. 요즘 너무 바빠서 못 갔어. 나중에 가볼게.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형, 아버지가 반신마비라고. 지금 당장 와야지. 그래도 내 사정 좀 이해해줘. 나도 살아야 하잖아. 아주버님은 짜증스럽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민수는 벽을 쾅 쳤습니다. 그 소리에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깜짝 놀라 쳐다봤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민수를 안아줬죠.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주버님은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형님도 마찬가지였죠.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끔 병실 문을 쳐다보셨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 사이 시아버지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말씀도 조금씩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왼쪽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셨죠.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발음이 어눌했어요. 지영아, 큰 놈은 왔냐? 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곧 오실 거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에서 알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퇴원을 권했어요. 더 이상 병원에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재활치료 계속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 집은 2층 아파트였는데 계단이 있어서 휠체어로 다니기 힘들었어요. 민수가 밤새 고민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여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 혼자 계신 건 위험할 것 같아. 우리 집 정리하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게 어때? 저는 놀랐지만 반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전셋집을 정리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준서가 처음 걸음마를 뗐던 거실, 서연이가 태어나서 처음 집에 온 날, 그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서에게 설명했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우리가 할아버지 집으로 가서 돌봐드려야 해. 응, 나 할아버지한테 잘해드릴 거야. 준서는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얼마 뒤 시댁으로 이사를 했어요. 시아버지 방은 1층으로 했고 저희와 아이들은 2층을 썼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가 들어오는 걸 보시며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고맙다. 어렵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간병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아버지 식사 준비를 했어요. 죽을 쓰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쪽 손을 못 쓰시니까 제가 떠먹여드렸죠. 숟가락을 입에 넣어드리면 시아버지는 천천히 씹으셨습니다. 가끔 흘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죠. 식사 후에는 약을 드셨습니다. 혈압약, 혈전 예방약, 여러 가지 약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챙겨드리면서 복용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약 봉지마다 메모를 붙여놓고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재활 운동을 시켰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일주일에 3번 오셨는데 나머지 날은 제가 직접 했죠. 시아버지의 팔을 들어 올리고 다리를 구부렸다 펴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움직이려 하셨어요. 하지만 조금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땀이 흘러내렸고 숨이 가빠지셨죠. 오후에는 휠체어를 밀고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하늘만 쳐다보셨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준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요. 저녁에는 다시 식사를 준비하고 드셨습니다. 그리고 씻겨드리고 잠자리에 눕혀드렸죠. 침대에 누우실 때 조심스럽게 부축해드렸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베개를 베게 해드리고 물컵을 침대 옆에 놓아드렸어요.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챙겨야 했고 집안일도 해야 했어요. 민수는 학교 일이 있어서 낮에는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모든 걸 해냈죠.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팠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몸이 쑤셨어요. 여보, 너무 힘들면 요양보호사를 알아볼까?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주버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진 지 6개월 만이었죠. 민수가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님이 아버지랑 통화하고 싶대. 민수는 망설이다가 시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민수가 핸드폰을 시아버지 귀에 대드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핸드폰 너머로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피커폰은 아니었는데도 소리가 컸어요. 아버지, 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강남 상가 건물이요. 그거 제 명의로 좀 일부 넘겨주실 수 없을까요? 지금 돈이 급해서 그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시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계속 졸랐어요. 아버지, 왜 안 돼요? 어차피 안 쓰시잖아요. 저 진짜 급해요.
제발요. 안 돼! 시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기침을 하시기 시작했죠. 민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주버님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형, 아버지가 지금 이러신데 무슨 소리야? 병문안 한 번 안 와놓고 재산 얘기야? 야, 나도 살아야 한다고. 너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좋겠네. 전화기 너머로 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진정시키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크실까. 한 번도 안 온 아들이 전화에서는 재산 얘기만 하다니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방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가보니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미안하다. 너 희만 고생시켜서. 시아버지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계속 큰아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큰애가 어쩌다 저렇게 된 걸까? 자식에 대한 실망과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더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재활운동도 하기 싫어하셨어요. 밥도 잘 안 드셨고요. 억지로라도 드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어요. 마치 살아갈 의욕을 잃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형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시아버지 상태가 어떠냐고, 자기들도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자 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동서, 아버님 강남 상가 건물 말인데 혹시 담보 대출 가능한지 알아봐 줄 수 있어? 우리 지금 진짜 급해서 그래. 문자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요? 병문안 한 번 안 오면서 재산 얘기만 하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민수는 문자를 읽고는 핸드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죠. 미쳤냐고! 진짜 미쳤어!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준서와 서연이가 깰까봐 민수를 진정시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절대 지지 않겠다고요. 시아버지를 잘 모시고 저희 가정을 지키겠다고요. 저는 간병휴직을 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 간병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휴직하고 나니 시간은 좀 더 여유로워졌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빠듯해졌죠. 민수 월급 하나로 살림을 꾸려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저희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껴 쓰고 절약하면서요. 매일 아침 시아버지를 돌보고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됐어요.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깊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주버님 부부의 뻔뻔함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어요. 여전히 왼쪽 팔다리는 불편하셨지만 말씀은 제법 또렷하게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휠체어 없이 지팡이를 짚고 몇 걸음 걸으실 수도 있었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 아침 식사를 드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누가 이 시간에 올까 싶어서 현관으로 나갔죠.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정장 차림이었고 형님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아주버님, 형님,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대답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형님도 뒤따라 들어왔죠. 현관에서 신발 벗는 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주버님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거실에 계세요. 저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아주버님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왔구나.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반갑다기보다는 경계하는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그동안 잘 계셨어요? 아주버님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죠. 저는 차라도 내올까 하고 부엌으로 가려는데 아주버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강남 상가 건물 말입니다.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라. 시아버지가 힘들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듣기만이라도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정말 급해요. 그 건물 일부만 제 명의로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대출받아서 빚 정리하려고요.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옆에서 형님도 거들었어요. 아버님, 저희 진짜 죽을 지경이에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그 건물은 내가 평생 모은 거야. 너희한테 이렇게 줄 수 없어. 아버지가 쓰시지도 않잖아요. 그냥 놀리고 계시면서 왜 안 돼요?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끼어들었어요. 아주버님, 아버님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만하세요. 당신은 왜 끼어들어? 이건 우리 집안 일이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형님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형님, 저도 이 집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님이 편찮으신데 이렇게 스트레스 드리면 어떡해요? 스트레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매일 사채업자한테 쫓기면서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나 해? 형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실로 나왔어요. 형수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야, 너라도 좀 말해봐. 아버지한테 상가 건물 좀 넘겨달라고. 아주버님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님, 그건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버지가 싫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야, 너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면서 무슨 소리야?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아주버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쿵쾅거리며 소리치셨어요. 그만. 다 나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저희 진짜 급해요. 다음 주까지 돈 못 구하면 집까지 날아가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했어요.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아주버님과 형님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제발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이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형님이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형님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만하고 나가세요. 아버님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이 형님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만 가자. 어차피 우리 목숨은 중요하지 않은가 봐. 아주버님이 비꼬듯 말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형님도 뒤따라갔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온몸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얼른 혈압약을 가져와 드렸어요. 민수는 시아버지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죠. 그날 이후 아주버님 부부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점점 협박조로 변해갔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집 앞에서 시위할 거예요. 동네방네 소문낼 거고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진짜로 일이 터졌습니다. 아주버님 부부가 집 앞에서 시위를 시작한 거예요. 피켓까지 들고 왔더군요. 재산만 지키고 자식은 버리는 냉혈한, 말도 안 되는 내용의 피켓이었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치를 떨었어요. 여보, 저 사람들 정말 경찰 불러야겠어. 민수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렸어요. 잠깐만. 경찰 부르면 더 시끄러워질 거야. 일단 내가 나가볼게.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웃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참았어요. 아주버님, 형님. 이러시면 안 돼요. 들어가서 얘기해요. 얘기. 우리가 얼마나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주잖아. 아주버님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이웃들이 다 보잖아요. 보면 어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 다들 알아야지. 형님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말했어요. 형님, 아주버님.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법적 조치? 웃기지 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아주버님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1시간 정도 더 서 있다가 갔습니다. 저녁에 민수와 상의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겠어. 이대로 두면 더 심해질 거야. 다음 날, 저희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아주버님 부부의 빚, 재산 요구, 시위까지. 변호사는 메모하며 들었어요. 일단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집 앞에서 시위하는 걸 법적으로 막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주거 침입은 아니지만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버님 재산에 대해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유언장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면 아버님 뜻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셋째, 형님이 아버님 명의로 무단 대출받은 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죄입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해요. 하지만 아버님이 고소를 원하실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아버님 의사를 여쭤봐야죠. 다만 고소하지 않더라도 증거는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아버지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야겠구나. 내가 죽고 나면 더 싸울 테니. 며칠 후 변호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잠시 나가 있는 동안 아버님은 또렷한 정신으로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법원에서 접근금지 결정이 났습니다. 변호사의 전화를 받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 달 동안 이어진 법적 공방, 그 긴장감과 불안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민수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죠. 아버님, 됐어요. 이제 저 사람들 못 와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자식과의 법적 다툼이 승리했다고 기뻐할 일은 아니었겠죠. 저는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해서 저도 들을 수 있었어요. 형님, 법원 결정 나왔어요. 이제 우리 집 반경 100m 안에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뭐? 동생이 형한테 이럴 수 있어? 형님이 먼저 선 넘으셨잖아요. 집 앞에서 시위하고 이웃들한테 우리 욕하고. 법으로 하자는 거지? 나도 각오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주버님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이틀 후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핸드폰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SNS 화면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올린 글이었죠. 냉혈한 아버지와 욕심 많은 동생에게 배신당한 장남의 절규. 글 아래에는 시아버지 집 사진, 상가 건물 사진, 심지어 저희 가족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용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편애해서 동생만 챙기고 장남은 버렸다는 식이었죠. 댓글도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제네요. 불공평하긴 하네. 장남 불쌍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명예훼손 아닌가요? 네,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로 캡처해 두세요. 그리고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준비하셔야 해요. 저희는 그날부터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이 6천만 원 무단 대출받은 서류, 사채이자 독촉 문자, 협박 전화, 녹취록, 집 앞 시위 사진과 영상. 하나하나 정리하니까 폴더가 두툼해졌어요. 변호사는 이 자료들로 명예훼손 고소와 사문서 위조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아주버님은 처음에는 발뺌했대요. 하지만 은행 기록과 CCTV 영상이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인정했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전과자가 되는 건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도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SNS 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본이 다 남아있었죠. 벌금형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아버지 건강이 또 나빠지셨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혈압이 계속 올라가셨습니다. 약을 드셔도 잘 안 떨어졌어요.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시아버지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달려가 보니 시아버지가 침대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계셨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시아버지를 실어 갔어요. 민수와 저도 급하게 따라갔죠.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뇌경색 재발입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시아버지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기계 소리만 삑삑 울렸죠. 사흘 후 시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거의 못하셨어요. 저희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준서와 서연이도 데려갔어요. 준서가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시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주들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일주일째 되던 날 담당 의사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흐느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저렇게 강하셨던 분이. 저는 아주버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위독하십니다. 마지막 인사하러 오세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죠. 5번을 걸었습니다. 6번째에 형님이 받았어요. 뭐예요? 차갑게 식은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아버님이 위독하세요. 빨리 오셔야 해요. 우리는 안 갈 거예요. 법원에서 우리를 가해자 만든 사람한테 왜 가요? 형님, 그래도 아버님인데요.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이든 말든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 망친 사람한테 무슨 정이 남았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냉혹할 수 있나요?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의 임종을 외면할 수 있죠?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저와 민수를 번갈아 보시더니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소리는 거의 안 났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고맙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긴 삐 소리를 냈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시아버지 직장 동료분들, 저희 친척들이 와주셨어요. 하지만 아주버님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빈소에 조문객이 오갈 때마다 민수는 입구를 쳐다봤어요. 혹시 형님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화장을 했습니다. 유골함을 안고 납골당으로 가는 길,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제가 잘 살게요. 발인을 마치고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부부도 통보를 받았는데 오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은 차남 한민수에게 상속한다. 현금 자산은 2등분하되 장남 한민호는 생전 무단 대출한 6천만 원을 제하고 지급한다. 장남 한민호와 며느리 장수진은 장례식 참석을 금한다. 마지막 문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유언장에까지 이런 내용을 넣으셨을까요? 그날 오후 아주버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가 받았어요. 야, 그게 무슨 유언장이야? 나한테 상가 건물도 안 주고 현금도 깎아? 형님, 아버지 뜻이에요. 그리고 형님이 무단으로 대출 받으신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나는 장남이야. 당연히 더 받아야지. 형님은 결혼할 때 이미 2억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더 달라고 하세요? 그 돈은 다 없어졌어. 지금 내 처지가 어떤지 알아? 그건 형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투기하고 사치한 건 누구 책임이에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욕설을 퍼붓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주버님이 유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변호사는 걱정 없다고 했어요. 유언장은 완벽하게 작성됐습니다. 아버님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하셨고 녹화까지 되어 있어요. 재판은 석 달 후에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아주버님을 다시 봤어요. 초췌해 보였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허옇게 새어 있었죠.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아주버님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피상속인은 장남에 대한 편견으로
불공평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상속인은 생전에 장남에게 결혼자금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특별 수익에 해당합니다. 또한 장남은 피상속인 명의를 도용해 6천만 원을 무단 대출했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이 위독할 때도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언장은 정당합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무단 대출 증거, 형사재판 기록, 병원 면회 기록, SNS 명예훼손 증거. 모든 게 저희에게 유리했어요.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아주버님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형님은 눈물을 훔쳤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오는데 아주버님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형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처음으로 사과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형님, 이제 각자 살아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어요. 민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뒤에서 형님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상속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상가 건물은 민수 명의로 넘어왔어요. 월세 수입이 꽤 됐습니다. 저희는 경제적으로 안정됐죠. 아주버님은 현금 중 일부를 받았지만 6천만 원이 공제되어서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로부터 반년 후 우연히 아주버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채 빚을 못 갚아서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했대요. 형님은 명품 쇼핑몰을 접었고요. 둘 다 파트타임 일을 하며 근근히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 들었어요. 불쌍하기도 했지만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죠. 욕심이 사람을 망친 거였습니다. 저는 교사로 복직했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가르치니 행복했어요. 민수도 열심히 일했고요. 준서와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가끔 시아버지 납골당에 갑니다. 꽃을 올리고 절을 하죠. 그때마다 생각해요. 가족이란 게 뭘까? 피를 나눴다고 무조건 가족일까? 아니면 서로를 아끼고 헌신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걸까?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걸요. 시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를 믿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며 사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요. 정직하게 살고 가족을 아끼고 옳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요. 욕심은 사람을 망치지만 정직과 헌신은 사람을 지킵니다. 시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겨주신 건 재산만이 아니었어요. 올바르게 사는 법, 가족을 대하는 법, 그리고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되신다면 기억하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결국 이긴다는 걸요.